전북의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190회 시작합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새만금의 희망처럼 사실은 여러 번 소개됐고 네네, 뭐 지금도 그렇죠. 잘만 하면 네네. 뭐 희망일 수 있죠. 네. 특히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네. 이제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충전식 배터리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사용 가능한? 예, 맞습니다. 배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요즘에 그 드론이라든가 전기 네네. 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 동력원이 되는 그 네네네. 배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2차 전지 산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새만금의 2차 전지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전략 기술로 사실 2차 전지를 선정할 만큼 네, 각광을 맞습니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이겁니다. 이 폐수 처리. 네. 저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만드는 산업에 네네네. 뭐 이런 오염된 오염수들 아니면 네네. 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네네.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즉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특화 단지를 4곳을 지정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인 네네.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3곳은 완제품을 만드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새만금에 같은 경우 그 완제품에 필요한 소재, 소재. 예. 소재를 만드는 곳으로 특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터진 배경인데, 자, 새만금에 현재 그 공장 집적화가 불붙었는데요. 바로 그런 그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공장이 불붙었는데, 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 예, 들어오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네네. 실제로 들어와서 네네네. 공장을 지은 기업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 MOU 체결, 그러니까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이 약 25개사에 한 10조 원 정도인데 그 중에 2개사 정도가 공장을 완공해서 현재 네.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떤 특징이냐?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과 같은 말 그대로 배터리 소재를 소재, 예. 만드는 생산 공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그 폐배터리 다 사용하고 폐기 처분한 폐배터리를 가져다가 다시 그 여기 보면 리튬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망간 등과 같은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재료.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예, 맞습니다. 기울표상에 들어가 있는 예, 그런, 예.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다시 추출해서 배터리 그 원료로 쓰는 그런 공장이 크게 2가지 유형이 새만금에 현재 집적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폐기물들이 다량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바로 기체 형태, 고체 형태, 그다음에 액체 형태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건데 육해공에서 다 나오는 예, 겁니까? 다 나옵니다. 아. 예를 들어 기체 형태 같으면 흔히 이제 그 공장을 가동해서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굴뚝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있는데 자,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랬겠죠. 얼마 전에 새만금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죠. 새만금위원회에 그러면 새만금 단지에 대한 그 안전대책, 환경대책을 네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했다. 이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을 살펴보면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육해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기체로도 발생이 되고 네네네. 고체로도 발생이 네네네. 되고 액체로 발생이 네네. 되는데 이제 기체 고체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바로 이 그 액체, 그러니까 네네. 이 폐수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네. 문제입니까? 폐수 처리가 환경부가 지금 새만금에다 보고한 대책을 놓으면 앞으로 계획이 될 건데 바로 기업체들 공장 그 생산 공장 운영하는 기업체들 스스로 네. 관리 감독을 스스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 측정을 해서 스스로 처리 그 폐수 일반 그 오염원들 있죠. 오염원들을 희석시키는 그런 폐수 처리 과정을 스스로 하고 그러니까 셀프 처리가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바로 새만금 앞바다를 통해서 직방류 바다에다 직방류하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물론 이제 핵심입니다. 먼 바다라고는 했지만 네네네. 바다죠 그게.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 문제는 네. 이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를 네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셀프 처리한다. 네네. 스스로 검증한다. 네네. 물론 이제 차후에 이제 이게 완성되는 네. 건 아닙니다만 차후에 이제 네. 물론 검증하고 네네. 감시하는 게 있겠죠. 근데 네네. 아무튼 셀프 검증한다. 그리고 그거를 바다 앞에 방류한다. 네, 그게 맞습니다. 문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 법정 기준치에 충족한 것들을 네. 바다에 버리는지 방류하는지를 네네. 관리 감독하겠다는 건데 바로 그 배터리 공장에서 나온 걸 우리 흔히 그 공장 산업단지 주변에는 폐수 네. 종말 처리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건데 바로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 소재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경우 염농도가 너무 높아서 네네. 일반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 있는 그 폐수 종말 처리장 이런 폐수 처리 시설에서는 처리할 수 처리가 안 없는 된다. 상황입니다. 아, 결국은 업체 스스로 처리하도록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뭐 2차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각광을 받고 네네. 또 미래 먹거리라고도 하니까 네네.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네네. 중요한 건 새만금에 이제 수변 도시도 만들겠다라고 네네네. 했고 또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네네. 무려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그동안 투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새만금에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계속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 사업의 목적은 새만금호의 안쪽을 수변 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바로 새만금호를 통해서 바다로 외해로 나갔을 경우 바로 그 해양 환경 오염 우려 그 다음에 그 어민 생존권이 걸린 수산업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수욕장 문제도 있고요. 바로 이런 그 해양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현재까지 투자된 것만도 이미 4조 1,000억이 투자됐고 앞으로 1조 원 이상 더 투자가 될 건데 바로 이런 그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직방류하겠다. 특히 업체에서 스스로 네. 그 폐수를 셀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그 목소리가 현재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환경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발견하고 네네.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뭐 사실 의외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 셀프 처리 방식이 아니라 셀프 처리 외 직방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네. 겁니다. 바로 고양이한테 민간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가치로 네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설립 목적이 그거인데 이런 기업체한테 맡길 경우는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게 네네.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결국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배터리 공장에서 일반 공공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그 폐수인 만큼 네. 별도의 전용 폐수 처리 처리장을 시설, 설립해야 네.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 관리 아래에서 관리 네. 감독을 행사하면서 그걸 관리 감독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시민단체들의 요구 사항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국가에서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로도 조성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방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네네. 했는데 다음 픽 보시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네. 네. 이것도 그런데 비슷한 사례입니다. 네, 최근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한 250여 명이 네네. 뭐 겸직 신고나 뭐 아니면 가족 신고 의무를 네네. 위반하고 네네. 태양광 사업 발전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맞습니다. 투잡을 한 겁니다. 네, 좀 황당하죠. 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그 국무조정실 부패 예방 추진단이 7월 말에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국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더니 이러저런 문제가 있더라 해서 한번 그때 큰 화제가 됐었는데 바로 최근에 감사원이 그 종합 감사 결과를 네. 총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발표를 한 건데요. 그 감사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251명이 각종 불법 내지는 부당 행위로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중에 그 251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지자체죠. 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네. 바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과 같은 그 공공기관들입니다. 다 연계돼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공공기관 임직원 사람들이네요. 또는 그 가족들인 네네. 겁니다. 바로 그래서 251명이 적발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부당 이득을 창출한 겁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요. 네. 공공기관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겸직 금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 예를 들어 한국전력 또는 그 한전 산하의 발전 네. 전력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투잡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바로 가족이라든가 적발되지 않도록 지인의 명의를 빌려서 아하. 발전소를 직접 세운다든가 그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가 부분 참여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잡을 했던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 적발됐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정부 부처도 지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지자체가 쥐고 있는 데가 있고 한전이 직접 하는 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얻은 그 내부 정보를 네네. 활용해서 태양광의 인허가 잘 날만한 곳을 부지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타인 명의로 네네. 발전소를 직접 설립해서 부업을 한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적발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겸직도 기본적으로 안 되지만 네. 또 연관된 산업에 또 겸직을 한다는 건 사실 더 네네. 큰 문제죠. 근데 네네.
자, 우리 지역 군산 같은 경우가 이번 건으로 아주 대서특필됐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건입니까? 네. 이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251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에서 주요 대표적인 사례로 감사원이 제시를 했는데 바로 네. 그게 바로 군산시 네네. 사례였습니다. 어떤 사업이냐면 군산시가 직접 추진 중인 무려 1천억 원대에 달하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네네네. 문제 사업 그 어떤 문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 그 군산시가 문제 사업을 총괄할 그 출자 기관을 설립을 하게 네. 되는데 그 출자 기관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부당 채용 의혹이 지금 불거진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맞습니다. 대표이사로 채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좀 다소 아마 황당할 겁니다. 네. 말 그대로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무래도 CEO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도 비슷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전문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거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안경 에? 전문용자를 안경 전문용자를 선임해서 지금 발생이 났는데 네. 자, 확인해 보니까 바로 강임준 현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었던 겁니다. 바로 감사원이 이제 문제 삼은 거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집중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그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방선거 당시에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아마 그 보훈 차원에서 보훈 그런 게 인사네요. 아닌가 네. 예, 그런 거고요. 또 이 선임 과정에서 서류 심사를 생략하라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적발이 돼서 바로 부당 채용 의혹이 불거진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네. 덧붙이자면 발전 설비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특혜 의혹도 지금 두 가지가 네, 불거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냐? 자격 조건 미달 업체를 네. 선정을 한 겁니다. 바로 그 발전 설비 설계 업체로 낙찰을 선정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도 지금 문제가 불거진 게 바로 그 협상 기한을 예를 들어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네네네. 협상 기한을 무기한을 제공한다라든가 어허. 그 연대 보증 요건이 불충족함에도 그 업체를 네네. 선정함으로써 이자 부담, 은행에서 이제 차입을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건설 사업을 추진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금리 부담이 불가피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네.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면 향후 15년간 무려 감사원이 계산해 보니까 향후 15년간 115억 가량 군산시가 손해를 보게 생겼다, 손실을 입게 생겼다라는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 자칫 잘못하면 그 군산시장 같은 경우는 배임 혐의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뭐 시장의 동문이라고 해서 아니면 캠프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자격 조건이 안 되는 네네. 지금 안경점을 하고 계신 분이 네.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게 좀 웃기고요. 그래서 감사원이 정확히 수사를 해달라고 네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수사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챙긴 네네. 부당 이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은 정부 방침이 그 강력합니다. 정부가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7월 중간 발표 당시에 이 환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환수 대상 당시에 그 가계산 해본 결과 총 68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환수 조치하겠다라는 방침을 발표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그 군산시에 대해서 그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죠.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여 명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이 돼서 검찰에 똑같이 수사가 네네. 의뢰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뭐 LH 사태도 네. 비슷했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었고 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었죠. 네네. 이것도 좀 비슷한 사례인데 네. 아무튼 이제 뭐 발본색은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전북 연구원에서 관련된 조사를 했는데 네네. 우리 도민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가장 신뢰하는 직업군이 누구냐라고 여러 보기를 주고 물었는데 네네. 역시 1위가 소방관이 됐습니다. 네.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전북연구원이 그 지방 정책 개발을 위해서 그 정기적으로 전북도민 의식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그 최근 이 과정에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네네. 주관적인 신뢰도 조사를 네네. 해서 좀 화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 19세 이상 그 전북도민 성인, 19세 이상 그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군별, 여기서 중요한 건 주관적인 관점입니다. 네. 주관적인 신뢰도를 물었는데요. 바로 그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환산을 했는데 소방관이 100점 만점에 71.40점으로 네네. 직업군 중에서 1위를 1위. 차지했습니다. 네. 바로 그 아무래도 그 24시간 우리 곁에서 그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재산까지 지켜주는 네네. 최후의 보루다 파수꾼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뒤이어서 네.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는데요. 57.63점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교수 55.01점, 그리고 뒤이어서 행정공무원이 네. 53.38점이 나왔고요. 이게 그 순위로 쭉 매기면 네네. 상위권에 있어서 그런 게 합니다만 51점 수준이 과연 이게 신뢰할 만한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럴 수. 그러니까 2위가 의사인데 61.23점이었고 네네. 3위가 이거 정말 이거 약간 의외였어요. 네네. 기상청이 됐습니다. 61.18점에서 네네. 요즘 기상청이 사실 네네네. 좀 생각보다 되게 날씨 잘 맞춥니다. 네, 그런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또 반대로 그러면 네네. 신뢰도가 좀 낮은 직군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싶은데 법조계입니다. 바로 아마 그 50점에도 못 미칠 정도로 굉장히 네네. 좀 낮은 편인데, 예를 들어 이 중에서도 그 변호사, 네. 변호사 같은 경우는 47.88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법원, 네. 법원 종사자들에 대한 그 신뢰도는 44.12점이 네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더 낮은 한 단계 더 낮습니다. 바로 그 검찰인데요. 네.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33.74점이 와, 나왔습니다. 40점이 안 됐네요. 네. 근데 좀 사실 저도 이 조사 결과 좀 보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비슷하게 좀 낮은 또 직업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네, 그래서 네네. 기자는 몇 점입니까? 사실 조금 뭐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공개하세요. 괜찮습니다. 언론계도 좀 아니 자세히 도민들이 하는 생각하는 거니까. 네. 네, 바로 언론인도 일단 네. 방송하고 신문하고 좀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방송 쪽은 43.33점이 네. 나왔고요. 신문 쪽은 3점가량 더 났습니다. 40.25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방송 기자, 이 신문 기자.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언론계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또 직업군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종교인입니다. 종- 38.5점이 네. 나왔습니다. 38.5점이요. 예. 뭐 이걸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수를 보고 자성하고 네네네. 반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진짜 최하위권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아마 많은 분들이 비토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뭐 비판의 대상이기도 한데 늘 우리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고 하는 얘기이긴 한데, 아마 비슷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정치인입니다. 예, 정치. 정치인 같은 경우 30.10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직업군을 20개 직업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까스로 꼴찌만 지금 모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무속인 다음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무속인이 가장 낮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정치인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뭐 요즘에 그 가장 화제되는 게 도덕성이라든가 전문성 등, 그러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자질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눈높이에 대한 기대감들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 소식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 신뢰성도 같이 추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조사 보면서 또 다른 부분도 살짝 눈에 띄었던 거는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성.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호남의 그 지역민들은 정치적 민도가 높은 곳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비중이 한 50.4%로 나왔어요. 근데 관심 없으면 20.4%. 거의 2배 이상 관심이 높다는 게, 관심이 좀 있다는 게 높게 나와서 확실히 정치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천태만상, 천태만평, 전북일보 정윤성 화백의 만평으로 보는 세상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평부터 보고 오시죠. 네, 요즘 아주 그냥 정치권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준석 신당이 창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이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메가서울, 두 번째는 메가신당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내가 뭐 저 비명계도 만났다, 뭐 누구도 만났다, 막 계속 이제 그렇게 발을 넓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준석 신당 창당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창당까지 갈까요? 네, 아, 일단은 가는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뭐 창당하겠다라고 네. 지금 으름장 놓는 거. 근데 창당하겠다는 게 실제로 창당하려고 하는 건지 네네. 그렇다면 기득권 확보 차원에서 지금 으름장을 놓는 네네. 건지 사실 분간하기는 현재로서는 분간하기는 어려운데 네. 분명한가는 내용으로 아주 시끄럽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발을 맞추고 있는 네네. 이현주 국민의힘 네네. 전 의원이죠. 네네. 뭐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단윤으로 가야 된다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정작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까고 네네. 뭐 윤핵관들 막 비판하고 하는데도 네네. 정작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네. 사실은 비판은 조금 이제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네. 그 바로 정석 기자 당내에 남을 잔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죠. 바로 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과 네네. 같이 지금 동행을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중앙언론 한 언론의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신당이 창당이 될 거라고 이렇게 네네. 좀 무게감을 더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현 그 국민의힘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거기에서 잔류하기는 힘들 것 같다. 바로 나와서 새롭게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지 않냐 이렇게 보는 그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네네. 대표가 그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면서 대표에서 네네. 쫓겨나면서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겼잖아요. 네. 양두구육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개고기를 놓고 양고기처럼 팔았다 그런 네네. 얘기인데 네네. 만약에 여기 다시 또 이제 뭐 내가 대구 공천 뭐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에 그냥 잔류한다면 네네. 뭐 제2의 양두구육 뭐 이게 네. 아니냐 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전에 호남 지역에서는 네네. 국민의당 신드롬이 한번 있었지 예, 예,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준석 신당이라는 게 영남판 국민의당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같이 보십니까? 그래서 같이 뭐 TK 신당이라는 용어까지 네. 지금 나오고 그렇게 언론들이 또 만들어서 또 쓰고 있고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야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 이준석 신드롬 자체가 20대 네. 총선에 있어서 최대 변수가 되지 아하.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실제로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평가를 좀 미루고 있는 건데 분명한 거는 이 신당이 창당됐을 때 여기 아마 만평에도 좀 나와 있는데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권의 표를 많이 갉아먹을지 아니면 국민의힘 쪽 여권의 네네. 표를 많이 갉아먹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초긴장한 채 바짝 지금 긴장한 채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좀 이 이슈를 좀 논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분의 신당 창당 구상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의 안녕 그리고 국가 발전은 머릿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그 정치적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네네. 또는 그 재개 차원에서의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뭐 좀 들죠. 어찌됐든 정치는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이게 네네네.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신당 창당이냐, 네네. 뭐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평 보시죠. 네. 네, 보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겨울이 왔습니다. 네네. 근데 겨울이 온 만큼 더 추워서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읍시장이죠. 이학수 네,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네네네.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벌금 1,000만 원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학수 정읍시장 같은 경우 그 지난 6월이었죠. 지방선거 당시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 TV 그 방송 토론회에 참석했다가 경쟁 후보였던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네네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바로 1심에서 얼마 전에 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 선고도 있었죠. 네네. 바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심과 같이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돼서 현재 마지막 그 상고심만 지금 대법원 됐습니다. 문턱에 딱 서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벌금 1,000만 원 정도면, 근데 물론 대법원은 이런 어떤 벌금이냐, 아니면 네. 형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학수 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 가서 네네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만평에서도 한파특보라는 용어까지 네네.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그 이학수 시장님 오늘 올겨울 엄청나게 지금 추우실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법 같은 선거법 사례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그렇죠. 당선 무효형이 됩니다. 네네. 아까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뒤집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당연히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유죄가 결국 네네.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다면 바로 당선 무효가 될 거고 그렇죠. 재선거 정읍시장 선거는 바로 네네.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 네. 이학수 시장을 뽑아놓으신 또 정읍 시민들도 매우 씁쓸한 그런 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또 그런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네. 선거 기간에 네. 정말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